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그 인원이 아담하니까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노동자 권리연구소는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연구기관이에요.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민주노총에 정책연구원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률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법률 정책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 법률원 부설로 이제 연구소를 좀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그 190호 협약. 사실 방금 저기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면, 넘겨볼게요. 지금 정부가 지난해 10월 때 이제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190호에 있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하는 이 협약이 2019년에 ILO에서는 이제 채택이 됐는데 벌써 지금 이제 5년이 넘은 거죠. 채택된 이후로 비준을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국정과제 안에 비준을 하고 그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국내 제도 정비들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과제 이행 관련해서 정부 일정이 올해 이제 논의를 하고 적어도 내년에는 비준 절차들을 국회를 이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치겠다 이제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고 보통 이렇게 국제 협약을 비준을 하기 전에는 ILO가 뭐예요? 노사정 3주체가 협의하는 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준을 할 때도 국내에서 이제 비준 전에 국내 이행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를 운영해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이제 비준 절차들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아마 노사정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될 건데 그때 민주노총이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그 총연맹 중앙에서도 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응 그 회의 체계가 지금 꾸려졌고 아마 이제 요 과정들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요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해 대응들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건 그냥 민주총연맹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은 우리 이제 민주노총 조직이 실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 과정에서 사회적인 캠페인이라든지 우리 조합원 조직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고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도 이런 ILO 이제 협약에 맞는 수준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제도들 또 이제 같이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해야 될 반영해 가야 될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각 조직들도 관심 있게 이 사업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마 서울본부에서 사업계획에서도 여성사업계획 안에 아마 올해 그런 관련 사업들이 배치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190호 협약의 내용이 뭔지 우리 제도와 우리 이제 실정과 좀 어느 정도의 좀 격차, 간극이 있는지 이거 확인을 좀 해야 우리가 이제 이거에 맞춰서 국내 활동들을 뭘 이제 주요 사업들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이런 ILO 190호 협약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LO가 보통 협약이라고 하는 거, 국제협약이라는 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ILO 많이 들어보셨어요. 왜? 우리가 87호, 98호. 그래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거, 단체 교섭에 관한 그 기본 협약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우리가 비준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노조법 개정도 일부 있었고, 근데 그런 협약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채택되는지 잘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 이제 ILO는 이사회에서 이제 매번 회의를 할 때
우리 국제 노동 기준 중에 좀 빠져 있거나 더 보충이 필요한, 그래서 새로 노동 기준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의제들이 있는지를 찾는 논의들을 합니다. 그 논의가 사실은 2015년도에는 이 이사회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보니까 여성폭력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유엔의 인권협약들은 있어요. 근데 ILO는 물론 유엔의 산하 이제 기구 중에 하나이지만 ILO가 노동에서, 노동 환경, 일의 세계에서 그런 남녀, 그런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남녀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한 노동에서, 환경에서의 그 제약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단독 협약이 없었던 거죠. 어디 이제 그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남녀 노동자의 폭력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의제들을, 노동 기준을 세워보자라고 처음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2016년에 그 논의나 이런 것들을 진전시켜서 가지고 오면서 16년도에는 폭력만으로 제한해서 볼 게 아니라 일의 세계 안에 보면 폭력과 그 괴롭힘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폭력과 괴롭힘을 하나의 의제로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의제를 확장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실제 요 15년, 16년 때가 잘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미투 운동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ILO도 이 노동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들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16년 이후에 뭘 했냐면, 원래 이제 이런 노동 기준 설정을 하기 위한 이제 위원회 구성들을 하고 이 운영을 하는 거는 보통 2년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의제에 대한 노동 기준 설정 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18년, 19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18년, 19년에 진행되기 전에 보통은 그런 기준 설정 위원회가 논의를 하기 전에 뭘 하냐면 각국의 해당 의제에 대한 입법 현황 상황들을 다 실태 조사를 해요. 그리고 각국마다 어떤 제도들을 갖고 있는지 이 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노사정이 이제 이 의제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만들 때 그 규정 형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을 건지를 또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제 노동 기준이라고 해서 이거 만들 때 가장 낮은 수준이 권고예요. 권고. 그러니까 법적인 막 강제력, 그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권고의 수준이 있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강제력을 갖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컨벤션, 협약이라고 하는 거이고요. 가장 강력한 형태가 뭐냐? 이 협약을 만들고 이 협약의 내용을 굉장히 긴밀하게, 내용을 충분하게 담기 위해서 이 협약을 보충하는 권고까지 두 가지를 다 한 세트로 설정하는 거. 이게 제일 이제 강력한 형태, 이 세 가지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각국마다 노사정에게 이 의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이제 18년, 19년에 하는데, 18년에 이제 그 논의 결과 이거는 되게 중요하고 포괄적인 그 노동 환경 조건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협약과 그를 보충하는 권고로 가장 강력한 형태로 설계하기로 이제 정하고 논의를 해서 19년에 보시는 것처럼 190호 협약하고 이를 보충하는 206호 권고, 이 두 가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9년도에 보통 이게 이제 그 기준 설정위원회에서 그 안을 최종 그 위원회 안을 이제 정해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총회에 올려요. 우리 ILO 보통 6월에 총회 하잖아요, 매년. 그 총회에 올리면 이제 이런 의제들, 합의된 내용들을 갖고 오면 노사정 3주체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이 넘으면 이제 이 채택이 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노동자 대표들도 투표를 했지만, 한국 정부도 이제 투표를 했겠죠. 한국 정부가 당시에 이제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비준 안 하고 계속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준을 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협약 관련해서 대강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지는지는 대략은 이제 봤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그 논의가 있던 시기에 비슷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이제 잘 돌아보면 예전에 12년, 13년 이런 때도 이미 국내에 뭐 직장갑질 이런 이제 표현들이 언론을 타면서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유사한. 근데 입법화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국회에서 입법안 상정도 못하고 이랬었다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2017년, 2018년을 경유하면서 이 논의가 이제 갑자기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되게 빠르게 당시 정부, 문재인 정부 때인데 정부에서 정책과제들이 나오면서 2019년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근로기준법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오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언제, 어떤 방식이었어요? 2019년에, 이게 안 되는데. 비음이 안 나오네요. 2019년에 촛불 집회 했던 거 우리 생각나죠? 그러니까 탄핵 그 전국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정치적인 문제들도 많이 이제 투쟁을 통해서 풀었지만 그걸 거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로 투표 이제 선거를 거쳐가지고 바뀐 뒤에 첫 번째 2017년 국정감사가 9월 이제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그 국정감사 때 폭발적으로 나왔던 게 또 미투였어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이런 데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 그리고 아니면 그 이전에 뭐 그 성차별적인 채용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본물처럼 이제 국감때 쏟아지면서 이른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적폐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은 이제 막 그 사회적 요구들이 쏟아지면서 그때 사실 요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문화계, 뭐 체육계, 막 온갖 곳에서 막 미투들이 쏟아졌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 거쳐서 2018년에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뭐 공공부문 갑질 대책이라든지 뭐 직장 등 뭐 괴롭힘 근절 대책 같은 걸 막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이제 규정이 들어왔던 거고, 당시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산업재해로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다고 본 거죠.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상 질병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 특히 이게 2019년에 법이 도입될 때, 21년이면 굉장히 짧은데요. 3년 만에 개정이 한 번 있었어요.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거나 실제로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조사는 제대로 안 하고 했다고 이제 신용만 하고 나중에 이제 괴롭힘이 없었다. 그냥 사용자가 그냥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또 그때 많이 생기는 뭐 대한항공 이런 그런 갑질들이 보면 뭐예요? 대부분 사용자가, 사업주가 하는 이제 갑질, 아니면 사업주의 가족들이 뭐 하는 갑질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규율을 못 한다라고 해서 21년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도입된 게 조사 의무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사실 조사를 하게끔 명시를 했고, 또 사업주에 대한 괴롭힘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기타 조치들을 할 때 사용자가 제대로 안 하면 요거에 대한 행정 개입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 규정들을 이제 넣은 거예요. 과태료라는 게 실제 과태료 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행정 근로감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입할 수 있게끔 제도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도 19년 전후에 국제적인 이런 190호 협약 논의가 있던 그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제도들이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 190호 협약에 비하면은 이제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차이들을 보고 뭘 더 보완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방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또 고객이나 제3자 괴롭힘 관련된 이제 법적 규율들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세부 내용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금지 규정이 있고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조치 의무에 관한 이제 여러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 보통 이제 고평법 뭐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형태, 규율 형태들을 그대로 이제 복붙해가지고 가지고 온 형태예요. 다만 지금 직장 내 성희롱은 몇 가지 더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법정교육 우리 맨날 하죠. 연간. 그 예방교육 의무가 고평법에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보통 성평등 교육 하실 때, 법정 교육 하실 때 괴롭힘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제도적 차이가 일단 있고 또 하나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아까 과태료 처분 규정이 생겼다 말씀드렸는데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노동부 찾아가서 진정을 제기해서 우리 조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보호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노동부가 어때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사 자체를 안 하면 사업장에 다시 돌려보내서 조사하라고 한다던가 이 내용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조금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 가장 이제 최근에 23년이었었나? 제가 연도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평법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성차별에 관한 노동위원회 그 차별시정제도 도입을 하는 거랑 같이 들어온 건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피해자나 그 피해를 주장하는 뭐 신고자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를 다하지 못했을 때 조치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신청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를 받았어요. 성희롱 피해를 받았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보호를 안 한다. 뭐 가해자랑 분리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뭐 유급휴가를 뭐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다가 시정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만약 내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 조치를 한다. 인사나 뭐 이런 인사상에 그러면 그런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어때요? 괴롭힘은 그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이제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제도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190호 협약만 우리가 이제 보면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냥 이러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 국내 제도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한가를 보려면 조금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ILO 회원국 187개 회원국 중에 이 190호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이 몇 개냐?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번 제가 보니까 54개국 정도가 지금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이게 특히 보시면 취약한 데가 아시아권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라고 하는 뭐 일본이나 이런 뭐 중국 이런 데 지금 아무 데나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비준을 하면 우리가 87호, 98호도 마찬가지인데 비준 협약에 대해서는 이제 비준한 날로부터 이제 2년. 사실은 이제 비준을 하면 1년 뒤에 이제 국내 효력이 발효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발효 이후에 1년이니까 비준 기준으로는 2년인데 2년 이후부터는 이제 국내 법제도가 이런 협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 점검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고 또 관리 감독을 계속 받는 거죠.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들을 맞춰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정기 점검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정기 점검을 할 때 보시면 19년도에 비준을 했던 나라들 뭐 아니면 2020년 초반에 비준했던 나라들은 지금 이미 23년 정도면 이제 정기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받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다이렉트 리퀘스트라고 써 있는데 첫 해에는 뭔가 센 권고를 하기보다는 니네 제도가 어떤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ILO가 보고 빠진 거 혹은 더 상세한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시작인데 그런 자료들을 이제 그 직접 요청들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나미비아, 뭐 피지, 뭐 이탈리아 이런 데들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뭐 21년도, 22년도에 뭐 비준한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제 정기점검을 받기 시작한 작년에 이제 제출해서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준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준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국내 제도들을 열원화하고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준 이후에도 미달하는 부분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요구하는 작업들을 이제 꾸준히 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디어 190호 협약의 좀 내용들을 이제 한번 들여다 볼 건데요. 일단 190호 협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크게 먼저 이제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자료들을 보세요.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보면 이제 보통 협약은 전문을 두고 있습니다. 총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총칙을 두고 그 총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제 핵심 협약, 이 협약의 핵심 원칙들,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폭력과 괴롭힘과 관련된 뭐 개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금지와 예방, 그리고 그 발생했을 때의 조치와 구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세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뭐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 그 전략적인 부분들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보통 이제 전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막 선언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전문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국내 번역을 해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전문의 내용들은 사실 이 ILO 협약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성 하나를 알 수 있는데, 협약이 지금 190호 협약, 지금 192호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호부터 있었겠죠. 1945년도에 이제 ILO가 만들어져 가지고 쭉 이런 그 노동 기준을 설정을 해왔을 거잖아요. 그게 벌써 협약이 190개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940년대, 50년대에 만든 협약은 그때 그 의제로 만드는 것을 또 지금 와서 똑같은 걸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내용들의 정신과 생각들을 계속 얹혀가면서 누적돼서 계속 그 이후 협약들은 훨씬 더 현대화된 혹은 과거의 내용들을 다 축적한 형태로 협약을 만드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협약에 언급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무시되거나 그때 뭐 선언들, ILO가 이전에 했던 여러 이념적인 요구들이 여기에 다 투영시키기 위해서 전문에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전문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전에 많은 협약 혹은 ILO가 했던 여러 선언들, 뭐 가치와 이념을 나타냈던 여러 내용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다. 그걸 전제로 하는 협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는 딱 190호 협약의 1조, 2조, 3조에 언급된 문구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수많은 협약에 담고 있는 정신들을 근거해서 해석을 풍부하게 하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가끔 사람들이 이제 안다, 뭐 협약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이 협약 문구를 되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법원. 이건 그냥 선언이잖아.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누적된 여러 그 이념과 가치들을 투영해서 해석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의 설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90호 협약을 보실 때도 이전의 협약에서 혹은 이전의 협약을 ILO가 해석했던 그런 원칙과 기준들을 다 이제 적용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90호 협약과 관련해서 이 ILO가 핵심적으로 이제 보는, 즉 이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 괴롭힘을 근절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권리의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바로 인격권, 평등권, 노동권에 관한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협약 전문에 여기 보시면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 괴롭힘은 인권 침해다. 두 번째,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균 등에 대한 위협이다. 즉, 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이런 괴롭힘들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게 불평등 문제들을 야기하는 거죠. 평등권 침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인간다운 노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ILO는. 근데 이 인간다운 디센트 웍이라고 하는 인간다운 노동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전문의 내용을 보시면 되게 상세하게 이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상호 존중, 존엄에 기반한 일 문화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뭐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보면 단순히 이제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생산성, 그리고 기업의 평판, 그리고 각종 일의 조직이나 사업장 관계, 서비스의 질,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노동권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평등권과 관련해서도 전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인권 선언이라던가, 국제 인권 규약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차별 철폐 협약들이 있어요. 유엔 산하 조직이라고 했죠. 유엔에 굉장히 많은 그런 차별 금지를 규정한 인권 협약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전제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 괴롭힘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걸로부터 자유로울 이런 권리를 보장하려 하는 것은 이런 평등권에 기반되어 있어야만, 평등권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된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너무 당연한데?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제 190호 협약이 보면, 아까 3장에 보면 핵심 원칙, 즉 이 190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행하고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칙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3장에서 밝히는 핵심 원칙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제일 먼저 뭘 선언하고 있냐면 일의 세계, 즉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일단 권리 선언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즉 회원국들은 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존중, 촉진, 실현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명시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4조 1항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존중, 촉진, 실현, 되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뭐지? 이제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유엔이 익숙하게 회원국들의 의무로서 얘기해왔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유엔이 그동안 국제인권협약들, 앞에서 보셨던 인권협약, 차별철폐협약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걸 해석할 때 국가의 존중, 보호, 이행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사실은 190호에서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190호의 표현이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하게 느껴지시죠? 예. 그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이 그동안 이제 해석 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이 존중, 보호, 이행 의무들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이런 권리에 대한 존중 의무는 소극적으로는 뭘 해야 되냐? 국가 내 이런 차별행위, 이런 인권 침해 행위에 개입하면 안 된다. 관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한하는 의미 있고 적극적으로는 그런 차별을 야기하는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법제도들을 철폐해 나가는 것, 무효화시키는 것들을 해야 될 의무. 그것이 이제 존중 의무고요. 두 번째 이제 보호 의무는 뭐겠어요? 이제 개인이나 집단들이 그런 차별을 받지 않고 그런 괴롭힘이나 폭력과 관련돼서 자유로울 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이제 법제도를 마련하도록 할 의무. 이것이 보호 의무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행 의무인데 법뿐만 아니라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뭐예요? 정책이나 제도나 뭐 전략들을 프로그램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춰지고 그거에 맞게 이행돼야 되죠. 그래서 보면 효과적인 보장을 위한 정책, 계획, 전략, 뭐 데이터 수집이나 통계, 뭐 교육, 인식 제고 이런 일체의 적극적 조치들을 할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게 뭐예요? 190호 협약에서 이 바로 폭력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우리 노동자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회원국이 해야 될, 국가가 해야 될 이 상세한 이제 의무들이 원칙으로, 핵심적인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원칙을 볼게요. 방금 보셨던 이런 그 일의 세계의 폭력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일의 세계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존중, 촉진, 실현 의무를 전제해서 국가는 앞에 말한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건데, 이 갑자기 뭘까? 이 일의 세계의 기본 원칙과 권리 뭐냐면 사실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ILO의 핵심 그 기본 협약들 아시죠? 방금 우리가 봤던 87호, 98호 다 ILO가 이제 갖고 있는 기본 협약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비준을 안 했다 하더라도 준수하고 존중해야 될 기본적인 협약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정한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의 세계에선 반드시 기본 원칙처럼 준수돼야 될 이런 권리들을 국가가 이 일의 세계의 폭력 괴롭힘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권리들을 당연히 존중하고 촉진하고 이행할 의무를 바탕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기본 협약들 뭐가 있어요? 87호, 98호도 있고 또 강제노동 금지에 관련된 두 가지 협약이 있습니다. 또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또 두 가지 협약도 기본 협약에 있어요. 그리고 고용이나 직업에서의 차별 관련된 100호, 111호도 굉장히 중요하죠. 차별 금지, 그다음에 남녀 간의 보수에서의 차별 금지 이런 규정들이 다 기본 협약이거든요. 이런 협약들에 대해서 국가가 존중, 촉진, 실행 의무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만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 괴롭힘에 대한 이런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언급되어 있는 게 아까 보셨던 디센트 워크에 대한 촉진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다운 일자리의 촉진이라는 문구를 쓰고 있어요. 5조에 보면 이제 열거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다운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ILO가 2008년도에 그 사회정의 선언을 한 바가 있어요. 협약은 아니고 이제 토론해가지고 총회에서 선언을 채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시기가 아마 굉장히 전 세계적인 막 세계와 막 다국적 기업에 의한 그 이른바 그 체인 방식의 그런 종속 그 산업들이 막 펼쳐지죠. 다단계 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로 보고 논의를 거치면서 이런 공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일자리가 넓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회 정의적 가치들이 강조되는 이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디센트 워크 아젠다를 밝힙니다. 근데 그때 말하고 있었던 이 디센트 워크가 그래서 ILO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선언 가치의 하나로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190호 협약 같이 일의 세계에서 폭력 괴롭힘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는 왜? 노동권의 가장 기본 원칙인 바로 인간다운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걸 딱 보셨을 때 뭔가 이제 우리 ILO 기본 협약을 아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엄청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사실 지금 ILO 기본 협약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개가 소개가 됐잖아요. 아까 방금 앞에서 보시면 8개만 소개가 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ILO 기본협약은 10개인데요. 이게 2022년도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두 가지 협약을 ILO에서 기본협약으로 이제 채택하는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개 협약이 되는 거고 5개 주제에 대한. 근데 이 190호 협약은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채택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직 기본협약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이 아까 5조에서 이 일의 세계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쭉 열거할 때 이 두 가지 협약은 언급은 돼 있진 않아요. 이해는 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190호 협약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이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협약 12조에 보시면 이 폭력과 괴롭힘을 포괄하기 위해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체계와 관련된 이제 조치를 확대하거나 그런 여기에 맞게 개정을 하거나 필요하면 특별 조치들을 개발해서 이것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조에 이 두 가지 협약이 안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걸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여기 이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협약도 실질적으로 이 기본 원칙과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세 번째 핵심 원칙을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190호 협약의 굉장한 이제 중요한 특징적인 그 조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의 세계 폭력, 괴롭힘을 예방,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까 보시는 존중, 촉진, 이행 의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포괄적, 통합적, 젠더 반응적 접근법을 채택해서 그 내용들을 실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낯설 거예요. 젠더 반응적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낯서실 수 있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 이 국가가 이행해야 되는 각종 금지, 예방,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 구제, 이런 일체 국가가 해야 될 사항들을 쭉 열거하는 부분 앞에 이런 접근 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 보시면 협약 전문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요 내용들을 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개념에 있어서도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그리고 방금 보셨던 각종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개념을 한번 볼게요. 개념과 관련해서도 이런 통합적 접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용어 개념 정의를 할 때 일련의 행위, 이른바 이 행위들의 어떤 전체적인 범주들을 다 아울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폭력 따로, 괴롭힘 따로 이렇게가 아니라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용어 정의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2018년, 19년도에 보통 노동기준설정위원회에서 이제 기준 설정을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로부터 실태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백서들을 이제 발간할 때 그때 각국한테 이제 확인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ILO 사무처가 전문가 초안을 만들어 놔요. 협약과 권고 초안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때 그 초안에는 이 폭력과 괴롭힘 개념 정의를 이제 넣어놨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집단, 사용자 그룹에서 아니 폭력 개념 따로, 괴롭힘 개념 따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거 섞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 그룹, 아프리카, 유럽연합, 남미 이런 정부 대표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왜?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행위들이 일정한 유사성을 갖거나 연속성을 갖거나 증폭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범주다. 그런데 폭력이라고 해서 어느 단계를 딱 넘으면 폭력이고 어느 단계가 안 넘으면 괴롭힘.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폭력과 괴롭힘이라고 하는 이해를 하도록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또 이 개념 안에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해악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를 다 포괄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차별 개념을 이렇게 정의할 때 어떤 고의성이 있는 행위, 고의성까지는 없지만 그 결과, 효과가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나는 행위, 뭐 그래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이런 개념들을 많이 써왔는데 폭력, 괴롭힘 개념에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위험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했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문가 초안에서는 초래할 가능성 부분 넣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캐나다 정부에서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으로 문구 수정을 해야 되지 않아? 왜? 니네가 예전 유럽 평의회 협약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특히 여성폭력이라던가 이런 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접근할 때 개념을 넓게 정의해왔다. 우리 국제 기준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정부 쪽에서도 좋다. 이 효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을 넣되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인 부분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으니 세 가지를 다 열거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제안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폭력과 괴롭힘은 차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보다 더 넓게 이걸 포괄적으로 다뤄야 그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보시면 이 일의 세계라고 하는 이 폭력과 괴롭힘 발생하는 일의 세계, 즉 노동의 세계의 범주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 그룹은 작업장, 사업장으로 제한해서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바로 기각됐습니다. 이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런 폭력과 괴롭힘이 일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거 좁게 설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일과 관련한 어떤 이동의 상황,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 뭐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넓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아울러야 되고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통근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것들도 넓게 포함할 수 있게끔 설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장시간 야간 노동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밤늦게 아침 새벽에 막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폭력에 노출될 수 있죠. 그런 것도 결국은 일의 세계 안에서 일의 세계와 관련해서 발생된 폭력이나 괴롭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것들로부터 예방하거나 보호할 일정한 정부와 사업주와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역할과 그러니까 권리들을 제대로 이제 부여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반복해서 확인하고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다 일의 세계 안에 포괄될 수 있게끔 개념 정의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적용 범위 관련해서 중요한 거, 보호 대상자가 누구냐이죠. 사실 원래 이제 전문가 초안에 보면 보호받는 사람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고 또 그 의무 수교자, 즉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이걸 보호해야 될 의무자들이 누군지도 이제 규정이 있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채택된 거는 보호 범위만 정했습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만 정하고 이 뒤에 의무자는 삭제하는 걸로 했어요. 왜? 일의 세계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런 가해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걸 엄격하게 의무자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의 세계 안에서 이런 폭력 괴롭힘과 관련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은 근로계약을 맺는 그런 피용인 들만이 아니라 계약적 지위와 상관없이 즉 위탁계약이든 임대계약이든 뭐 화물 임대 뭐 이런 거 있죠. 건설에서 뭐 건설 기계를 몬다고 하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뭐 인턴, 뭐 수습 훈련 중인 사람, 뭐 심지어 고용이 종료됐어도 일과 관련해서 그 문제 때문에 만나거나 뭔가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아니면 과거의 그런 관계
일시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고용관계가 끊어졌다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고용관계가 종료돼 있다고 해서 이런 폭력 괴롭힘에 노출 안 되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원봉사, 뭐 구직자, 심지어 사용자의 우리 이익대표자라고 하죠. 노동자이지만 사용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이나 민간, 그 다음에 뭐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경제 영역이 아니라 비공식 부문 같은, 뭐 가내 농업을 가내 그 노동을 하는, 집에서 이제 뭐 인형 눈 박는다고 흔히들 말하죠. 그런 가내 노동의 경우에도 비공식, 잘 드러나지 않지만 플랫폼 노동, 마치 이제 플랫폼 개인 뭐 사업자인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는 그런 플랫폼 노동도 사실은 비공식 경제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다 포괄해서 이 적용 범위를 이제 두고 있고 보호 범위 대상으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포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젠더 반응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낯선 용어를 봤는데, 사실 이 1조에 보면 개념 정의를 할 때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면서 또 하나 젠더 기반 폭력과 괴롭힘 정의를 또 두고 있어요. 특히 이 폭력과 괴롭힘은 젠더와 관련된, 그러니까 성별과 관련된 이유로 차별적으로 이런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젠더 기반 폭력 괴롭힘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두고 이에 대한 보호나 관련된 조치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젠더 기반 폭력 괴롭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젠더 반응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전문가 초안이 처음 썼습니다. responsive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낯설죠. 우리는 이제 뭘로 많이 알아요? 성인지적 뭐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이걸 이제 뭘 번역해 온 거냐면 sensitive를 번역해 온 거였어요. 근데 그거랑 다른 용어를 이제 쓰니까 EU 정부 그룹에서 이거 우리 익숙한 센서티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야?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필요해?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이 전문가 초안을 마련했던 아이를 사무처의 이제 법률자문 부위원장이 이제 설명을 현장에서 해요. 우리가 이거 특별히 쓴 이유가 있다. 우리가 젠더 기반 관련돼서 그냥 단순히 젠더 감수성, 뭔가 이 사람의 처지를 안타깝게 동감하고 뭐 지지를 표명하고 요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문제, 젠더에 기반한 폭력 괴롭힘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고 그것을 반응해 가면서 단지 인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주도적인 행동들을 연결하고 그것들을 구체화해내는 것이 이 접근 방법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젠더 반응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캐나다 정부가 센서티브로 바꾸는 거 나는 반대 이렇게 이제 밝혔고, 심지어 이제 EU 그룹도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면 요 원래 용어대로 가자. 우리가 제안한 거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초안에 있는 이 responsive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190호 협약을 노동부가 국내 번역본으로 번역할 때는 성인지적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어요. 그 논의에 참여를 해놓고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표현들이 잘 드러나게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하고 적용해가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이 젠더 기반 폭력 괴롭힘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이제 낯설어요.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뭐 성별 아니면 성차별적 이런 표현들로 써왔을 수 있는데 젠더 기반이라는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요 관심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작된 거는 2017년에 유엔의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대해서 여성차별 철폐위원회가 있어요. 유엔에도. 그러면 이 여성차별 철폐 협약의 내용들을 계속 정기 점검을 하는 거죠. 여기도 점검을 해요. 점검 과정에서 중요한 해석 원칙을 밝힐 때 이런 일반 권고들을 밝힙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2017년에 이 일반 권고 35호를 이제 밝히면서 그 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써오다가 젠더 기반 여성 폭력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표현들로 용어를 정제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그냥 여성에 대한 폭력 이러면 피해자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 뭐에 근거한 건지 보려면 뭐에 기반돼 있냐, 뭐를 근거로 원인으로 하느냐가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계속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젠더 기반은 무슨 얘기냐? 즉 성별에 따른 뭔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문제,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젠더적인 문화적 아니면 사회적 이런 그 영향들, 아니면 성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결과로 이런 여성 폭력들이 나타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젠더 기반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쓰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걸 단지 해석 기준이 아니라 협약의 문구에다가 아예 이제 반영을 한 거죠. 젠더 기반 폭력 괴롭힘이라는 표현들을. 그런 점에서 이 190호 협약이 또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현대성 혹은 굉장히 선진적인 협약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핵심 원칙인데요. 벌써 4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이 네 번째 핵심 원칙,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제 젠더 기반 폭력 괴롭힘과 관련된 우리 협약 전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보실 건데, 제가 이제 핵심 원칙의 네 번째로 뽑은 거는 꼭 젠더 부분만이 아니라 보시면 이제 취약한, 특히 차별에 폭력 괴롭힘에 취약한 집단들이 있다는 거고, 그런 집단을 위한 특별한 보호들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협약 전문에 젠더 기반 폭력 괴롭힘과 관련된 언급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젠더 기반 폭력 괴롭힘에 여성이나 소녀에 대한 어떤 불균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젠더, 성별적 고정관념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여성이자 고령, 여성이자 인종, 여성이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 젠더 차별, 여성에 대한 그 차별에 막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젠더 기반의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이걸 제대로 문제 해결의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유엔의 그런 차별 철폐 협약에서는 종종 해석 기준에 복합차별, 교차적 차별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게 처음 이제 협약 문구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사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복합적, 교차적 형태의 차별이라는 문구를 전문에 이제 명확하게 넣고 있고요. 특히 이 6조에 보시면 1회 세계에서의 폭력 괴롭힘을 특히 취약한 집단, 그러니까 불균형한 영향을 받는 여성,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취약한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들, 그리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우리가 중요한 그 법규와 정책을 채택해라 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하나 이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복합차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취약한 집단,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집단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 우리가 취약한 집단이라고 하면 차별금지 사유들로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속성들이 있잖아요. 인종, 아니면 장애, 이런 거, 성별, 많이들 아실 건데,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취약한 집단이라고 말해요. 근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집단은 그럼 뭐예요? 차별 금지 사유로 뭔가 이렇게 선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임신하는 상태 같은 거. 계속 임신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아니면 또 비정규 고용 형태 같은 경우도 이거 바뀔 수 있어요. 단절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놓쳐지지 않게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경우에
복합적인 그런 차별적 요인들까지를 다 우리가 고민해서 법규와 정책을 채택해라 라고 하는 원칙을 두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8조 협약의 내용에 보면 회원국들에게, 정부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런 비공식 경제처럼 이런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취약한 집단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경제 안에 숨어져 있는 취약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역할들을 공공당국이 해야 된다. 정부가 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특별히 폭력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는 부문, 직업, 작업 방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보호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누구랑? 노사단체랑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공식 경제라든지 특히 많이 노출되는 이런 부문이나 집단이나 뭐 이런 작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권고해서 좀 보충 설명을 또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뭐 야간 노동, 고립 노동, 뭐 보건 의료, 사회 서비스, 뭐 가사노동, 운수, 교육 이런 부분들 특별히 더 언급을 하고 있죠. 이주 뭐 이런 거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뭐 야간 고립 노동 같은 거, 뭐 편의점에서 혼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그 언제든 범죄에 노출될 수 있지만 혼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폭력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단들의 대표적인 예들을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밤에 혼자 이제 뭐 작업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많이 보시면 어때요? 가사노동, 운수, 교육, 사회 서비스, 우리 익숙한 뭐예요? 코로나 때 보면 필수 서비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고 위기 시에도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데들이 폭력 괴롭힘에 더 취약한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권고가 하는 기능이죠. 보충적으로 더 협약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이 13호 권고 13호에 협약 6조에서 말하는 취약한 집단이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집단들을 이제 설명해주면서, 이런 집단 관련해서는 국제노동 기준이나 국제인권협약에 따라서 해석돼야 된다는 문구를 쓰고 있는데, 원래 전문가 초안에는 다 열거하고 있었어요. 아까 보셨던 그런 각종 차별철폐 협약 해석을 할 때, 이미 한 번쯤 구체적으로 다뤄졌던 보호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임신 중인 사람, 뭐 장애가 있거나 HIV에 감염됐다던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그 협약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런 취약한 집단들의 예시들을 쭉 열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보면 LGBTI처럼 우리가 성소수자들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뭐 인터섹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까지를 열거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최종 문구에서는 아니, 해석 기준에서 계속 새로운 그 보호 그 대상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석 기준을 따른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거 막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전문가 초안에 이런 게 열거가 돼 있으니까 그 사용자 그룹이 19년도에 이거 채택 여부를 이제 다룰 때 이 문구를 꼭 다 넣어야 된다고 막 우겼어요. 근데 보면 문구가 다 들어가면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노동자 그룹이나 정부 그룹이 반대를 해가지고 13호로 정리가 된 건데, 왜 그랬냐? 사용자 그룹은 이 LGBTI 같은 성소수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좋아하는 정부들이 있으니까 총회 가서 투표할 때 반대 투표를 늘리려고, 채택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아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190호 협약은 근래 들어서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던 협약이에요. 근데 비준은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 핵심 협약, 그러니까 핵심 원칙 5번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되게 주목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바로 노동조합의 역할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다.
보실 수 있는데 방금 봤던 포괄적, 통합적, 젠더 반응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적용을 할 때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사용자가 해야 될, 사용자 단체가 해야 될 역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단체가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은 서로 각각 다르다. 그렇지만 보완적인 역할이 있고 책임 있는 역할들을 그에 맞게 다양하게 기능해 줘야만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4조 3항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아까 보셨었던 그 의무자 규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삭제됐다는 규정. 근데 그 규정 사용자가 계속 뭐 하려고 했냐면 노동조합을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고 싶어 했어요. 의무자에. 너네도 똑같이 책임져. 막 이렇게. 근데 그 문구를 날린 겁니다. 대신에 요 문구가 들어온 건데 사용자가 해야 될 의무와 노동조합의 역할은 다르다. 사용자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사용자가 사업장에 해야 될 책임 있는 의무들이 있고 조치 의무들이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섭권을 활용해서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 요게 이제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기능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4조 3항의 방식으로 바꿔서 규정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정부는 정책이나 제도들을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때 그리고 각종 포괄적인 전략을 실행할 때 노사단체 협의를 거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강조됩니다. 곳곳에서 강조가 돼요. 방금 보셨던 것뿐만 아니라 뭐 4조 2항에도 8조에도 11조에도 계속 정부가 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룰 때 노사 대표 단체들과 협의해서 노사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아까 봤었던 취약한 집단이나 뭔가 직업이나 작업 형태 부문들을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 찾아낼 때도 노사단체 필요하다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권고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을 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교섭에 관련된 부분에 유효한 보장을 전제해야만 지금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그러니까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비공식 경제라든지 이런 데서 더 많이 폭력 괴롭힘에 노출된 부문이나 직업이나 작업 방식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단결권, 이 사람들 교섭권들이 잘 보장될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권고에서 특히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부가 이제 사업장 조치를 할 때는 사용자가 사업장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더 이제 보면 노사 상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즉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노사 간 협의와 참여를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협약 구조에 사업장 정책을 채택할 때 노동자나 노동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라.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폭력 괴롭힘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이라던가 사회 심리적 이런 이제 요인들을 평가하고 위험성 평가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때도 노동자 대표의 참여하에서 하라고 이제 사용자의 그런 사업장 조치 의무에는 반드시 이제 전제가 되는 게 노동자 대표와의 참여, 협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고는 요거 되게 중요해요. 권고 7호. 권고 7호에서는 이런 구조에 있는 사업장 정책을 사업주가 조치할 때 설계하고 이행하고 하는 과정 전반에서 노동자와 그 대표들을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 권고는 회원국에게 강제적 조항은 아니거든요. 협약은 아니고 권고는 이제 이를 보충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권고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권고에 보면 이런 노동조합과의 협약, 협의나 참여를
법적으로 아니면 뭐 단체협약이나 각종 제도나 규정을 통해서 의무화하는, 뭐 명시화하는 내용들까지를 담는 것이 이 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노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권고의 이런 내용들을 사용해서 단협이나 이런 것들 다룰 때 노조 참여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용도로도 우리가 이제 활용하시고 주목해서 보실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뒷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런 핵심 원칙들 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금지, 예방, 발생 시 뭐 조치, 구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7, 8, 9, 10, 11호조에 쭉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이제 뒤에 이제 보실 건데 대표적으로 이미 살짝씩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9조에 보면 사업주의 조치 의무로서 각종 이제 폭력 괴롭힘에 관한 사업장 정책을 채택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정책 채택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위험 요인 찾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조치들을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산업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안에 통합적으로 이 제도가 들어가게끔 하는 내용이 있고,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 정부나 이제 사업주가 하는 거긴 한데 보면 그 전체적인 이제 발생했을 때 조치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보면 첫 번째 사업장 정책은 아까 계속 강조 드린 것처럼 이 협약이나 이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나 참여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사업장 정책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정책의 내용은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권고에 보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이 쭉 달려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각종 측정 가능한 목표를 포함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둬라, 뭐 이런 이제 권리와 노동자 권리와 사용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라,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보시면 재밌는 게 F예요. F가 어떻게 돼 있냐? 이것들을 이행할 때 10조 C에 있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 기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라고 돼 있어. 우리 보통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보면 조사상의 비밀 유지 의무 이거 보신 기억나죠? 뭐 조사할 때 혹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보고받은 사람들 이거 함부로 얘기해서 뭔가 그 피해자의 신원이 막 노출되지 않게끔 보호하는 조치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명시하되 여기 중요한 부분 뒤에 있습니다. 모든 유해 요인에 대해서 노동자의 알 권리와 균형을 갖게 해야 된다.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뭔가 이런 우리 사업장에 뭐 괴롭힘 사건이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떤 원인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걸 개선하기 위한 재발 방지 요구들을 막 할 텐데 보면 어때요? 사건이 실제 발생했을 때 많은 경우에 가해자 피해자만 노출되고 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자들이 노출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사업장에 이런 불미스러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게 외부에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니까 정작 유해 요인의 핵심적인 문제는 덮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그건 노동자 알 권리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죠. 왜? 그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우리 사업장에 있으면 언제든 나도 뭐 누군가도 이런 피해자가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노동자가 알고 그 정보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교육이나 훈련들을 다 받을 수 있어야만 이 근본적으로 폭력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이제 알 권리 균형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돼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협약 10조에도 비슷한 언급이 협약에도 있어요. 보시면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권리 비밀을 가능한 한 적절히 보호하고 그런데 이 사생활 권리와 비밀의 요건을 이유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즉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업장 안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 활동들에 적절하게 이용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신원이 노출될 필요는 없지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위험 요인인지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들을 하는 것이 같이 필요하다. 이 내용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 부분인데요. 앞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구조에서 이 산업안전관리 체계의 내용으로서 폭력 괴롭힘과 관련된 그 위험 요인, 즉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 그다음에 그 위험 요소를 노사가 같이 이제 참여해서 찾아내고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우리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 평가가 이런 폭력 괴롭힘과 관련된 사회심리 요인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위의 위험 물질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런 위험성 평가 안에 이걸 잘 다룰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폭력 괴롭힘으로 인한 위의 요인에 대한 평가 지표 같은 것도 개발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이 비준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 끝나가요. 네,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특별히 이 권고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유해 요인, 위험성 평가 이런 거 할 때 3가지 위험 요소가 있으니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로조건, 작업 방식, 업무 조직, 인적 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제3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차별이나 이런 권력관계 남용 문제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차별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당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호 협약은 산업안전보건상의 이제 중요한 3가지 노동자의 권리를 곳곳에서 강조했는데 우리가 체크할게요. 첫 번째, 노동자 대표의 참여 권리. 두 번째, 알 권리. 아까 보셨죠? 세 번째, 작업 중지권이에요. 위험을 거부할 권리. 폭력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을 때 이게 계속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시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 중지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폭력 괴롭힘과 관련된 이슈들은 지금 아직 통합적으로 설계 안 돼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스스로 벗어날 권리, 경영진에게 알릴 의무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폭력 괴롭힘 문제가 있을 때 근로감독관이나 노동부에서도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 내용들이 협약에 들어 있습니다. 신고나 뭐 분쟁 해결 절차들은 많이들 이제 우리 제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좋은데,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보완할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특히 젠더 기반 폭력 괴롭힘과 관련해서 더 특별한 보호 조치, 더 특별한 구제 절차들을 권고나 이런 내용에서 더 상세하게 다양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까지는 설명 안 드리고 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가정폭력에 관해서 특별히 이 190호 협약이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정폭력으로부터 취약하거나 위험한 노동자들은 일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 있고, 혹은 그것이 작업장이 그런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공격을 받는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의 세계 안에 있는 노동자가 가정폭력에 취약하거나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을 때는 사업주와 정부와 노동조합도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에 보면 가정폭력은 고용, 생산성,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는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정부가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도 일정한 보호 조항들을 들 수 있는 거고, 필요하면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가정폭력, 일의 세계 안에서의 가정폭력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어요.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야간 노동 같은 게 많거나 장시간 노동이 많으면 가정 불화나 이런 걸로 가정 폭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것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제 가정 폭력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이제 저해하는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이제 단체 교섭권의 역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면 가정 폭력 피해자인 노동자가 집을 도망쳐서 집을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사업장으로. 그럼 그런 것들로부터 적절하게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면 그 역시 이제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넓게 이제 가정폭력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일의 세계 안에서 같이 잘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국내 이제 법제도 이행 관련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해 놨어요. 뭐 비공식 경제, 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뭐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분들은 이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비준을 하면 생기겠죠. 국내 제도도 이제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노동조합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을 특히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제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해도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확장해 갈 건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아직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없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제 관련 제도 개선들도 우리가 같이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앞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